듣기만 해도 주린이 탈출! 안녕하세요. 주코와 공부하기 한경재 기자입니다. 얼마 전 야구 시즌이 시작됐죠. 야구나 축구처럼 운동 경기에는 시즌이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영어로는 어닝 시즌이라고도 불러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기말 이후 45일 이내에 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 중순인 지금 1분기 실적이 슬슬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은 아니고요. 외부 감사를 받기 전에 회사 측이 직접 집계한 잠정 실적입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은 7월에, 3분기 실적은 10월에, 4분기 및 연간 실적은 1월쯤에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이때 경제신문을 보시면 기업 실적에 대한 기사가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는 이미 4월 7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LG전자와 포스코도 잠정 실적을 낸 상태입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첫 스타트를 끊어요. 실적이 왜 중요하냐? 실적과 주가는 대체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하고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적게 나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주가가 적절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도 실적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떤 기업이 물건을 얼마나 팔아서 또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는지를 알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물론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서 당일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어떻게 실적을 추정할까요? 이 작업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합니다. 직접 기업 공장을 방문하거나 회사로부터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받고 또 회사를 둘러싼 영업 환경을 분석한 뒤에 이 기업이 향후 매출은 얼마나 낼 것 같다, 영업이익은 이만큼이나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리포트에 설명과 함께 적어둡니다. 또 실적 발표 이후에는 회사 실적을 설명하는 리포트도 내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였죠.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가정 간편식 매출이 늘었고 결국 CJ제일제당의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후로 증권사 리포트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 한글로 적혀 있어도 여러 용어들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김로코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낸 LG전자 실적 리포트를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놀랐다는 것일까요?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실적에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예상이 가능했다면 놀라지도 않았겠죠. 증권사들이 추정한 영업이익보다 10% 이상 많은 영업이익이 나온 경우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10%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용어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PER과 PBR이라는 지표가 이를 판단해 주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주당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PER은 상대적이에요. 만약에 A기업 주가가 10,000원인데 주당 수익이 5,000원이면 PER은 2배겠죠. B기업 주가가 20,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똑같이 5,000원이면 PER은 4배고요. 그러니까 A기업이랑 B기업이 지금 같은 주당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B기업이 더 비싸잖아요. PER이 클수록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에는 PER이 100배가 넘는 종목도 엄청 많았고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성장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주식들은 PER이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당 가격을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A기업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순자산이 20,000원이면 PBR은 0.5배가 됩니다. 똑같이 B기업 주가가 10,000원인데 주당 순자산이 40,000원이면 PBR은 0.25배가 되겠죠. 주당 순자산은 B기업이 더 많은데 주가는 더 똑같죠? B기업이 더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BR은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H&A, HE 등 사업부 이름도 축약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LG전자가 갖고 있는 사업 부문을 영어 앞글자만 따서 말을 해놓은 건데요. 이런 부분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읽는 법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애널리스트들이 갖은 방법을 통해서 실적을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증권사 여러 곳에서 추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정한 기관 수로 나눈 것을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컨센서스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컨센서스가 실제 실적과 비슷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컴퍼니 가이드라는 페이지에서 컨센서스 항목을 보시면 연간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한 달 전 46조 184억 원에서 현재 촬영일 기준 47조 5,40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는 컨센서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볼게요. 매출이 18조 8,057억 원이라는데 괄호 안에 YOY랑 QOQ라는 용어가 보이죠. YOY는 year over year, 즉 전년 동기 대비를 의미합니다. QOQ는 quarter, 즉 직전 분기 대비를 의미하고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냐? 아이스크림을 파는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 포함된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확률이 높겠죠. 계절성을 띠는 경우에는 특히 실적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신문 기사에서도 만약 별다른 말이 없다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즉 YOY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기자님은 기자라서 이 리포트를 쉽게 구한 거 아닌가요? 저는 리포트를 어디에서 구할까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무료로 증권사 리포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경 컨센서스나 네이버 금융에서 PDF 파일 형태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랑 무단 도용 이슈가 있어서 증권사들이 리포트의 일부만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계좌를 튼 자사 고객에게만 웹상에서 PDF 뷰어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주로 대형사 위주로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는데요. 만약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가 정말 궁금하다, 내용이 좋아서 계속 보고 싶다 하시면 계좌를 개설해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적은 또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다트라고 부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종목명을 검색해서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잠정 실적이 올라와 있고요. 5월 17일 이전에 외부 감사까지 끝낸 1분기 실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잠정 실적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발표하고 지난해 같은 분기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고 줄었는지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금융이나 컴퍼니 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종목 검색을 통해서도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퍼니 가이드의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2021년 3월, 즉 1분기에 P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1분기 잠정 실적을 의미합니다. 왼쪽 파란색 바탕의 E는 추정치를 의미해요. 아직 2021년 연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추정치만 나와 있는 거겠죠. investing.com도 많이들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아직 잠정 실적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investing.com에는 팝업 광고가 자꾸 떠서 빨리 실적만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컴퍼니 가이드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주인 주식 언제 실적이 발표되나요? 라는 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직 잠정 실적 일정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 정리해 둘 테니까요. 많이 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investing.com의 실적 캘린더에서도 공식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까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 코로나로 워낙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분기랑 비교하면 나빠졌을 기업이 거의 없다라는 논리예요.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장 성향이 관찰되고 있지만 1분기 실적으로만 하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 너무 많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따지면 증권, 철강, 정유, 화학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LG전자, GS, LG화학,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화성엔터프라이즈, 롯데칠성, 웹젠, 삼성전기, JYP 엔터테인먼트가 꼽힙니다. 이렇게 실적 확인 방법을 알았으니까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함께 예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코랑 공부하기 한경재입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공시는 꼭 봐야 한다,
다트랑 친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어떤 공시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중요한 공시를 보더라도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초보분들이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공시를 보려고 할 때 어떤 것부터 보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정기보고서, 그러니까 분기보고서랑 사업보고서를 추천드리는데요. 공부하기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은 매 분기말 이후 45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올해 정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1분기 보고서는 5월 17일, 2분기는 8월 16일, 3분기는 11월 15일, 연간 사업보고서는 내년 3월 31일입니다. 정기보고서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처럼 실적을 담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회사의 개요, 연혁, 이사회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직원 현황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사업의 내용 파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기업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영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 내 경쟁 상황은 어떻고 그 가운데 본인들의 점유율은 어떤지까지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자세하냐면요. 그 방시혁 의장이 이끌고 있는 하이브 있잖아요. 거기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이런 전속 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들의 이름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세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신세계를 흔히 백화점이라고 인식을 하죠. 하지만 사업의 내용 탭에 들어가 보시면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부동산 및 여객터미널 사업, 관광 호텔업, 면세점 사업, 가구 소매업, 미디어 콘텐츠 사업, 그리고 벤처 캐피탈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막상 매출 비중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생산하는 IM 부문이 매출 전체의 44.7%를 차지합니다. 반도체는 29% 정도고요.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관련주를 찾는 데에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2차 전지나 백신, 반도체 이런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관련주를 찾아낼 때에도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트 홈페이지 상단에 공시 서류 검색 탭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합 검색을 누른 뒤에 검색어에 키워드를 넣어보는 거죠. mRNA라든지 파운드리, 2차 전지 같은 걸 검색하고 정기 공시만 체크를 한 뒤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저 키워드들이 포함된 분기보고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것이 관련주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무늬만 테마주인 것들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극심했을 때 마스크 테마주나 손소독제 테마주들로 묶인 종목들이 시장에서 급등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생산하지 않는데도 얼떨결에 테마주 리스트에 들어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런 테마주 리스트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래도 사전에 이 기업이 정말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업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업계의 대장주도 찾을 수 있어요. 사업의 내용 탭에 점유율도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께서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시장에서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점유율을 참고하실 거잖아요. 그럴 땐 컨트롤 F를 누르고 점유율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LG U+는 이렇게 SK텔레콤과 KT의 점유율까지 밝혀줬네요. 또 생활 속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겠는데요. 이 또한 사업의 내용 탭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대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회사 이름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하지만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청정원, 미원, 또 종갓집 김치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가 뭔가 이건 업계 용어 같은데 하는 것들도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것 또한 다 있다? 사업의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LG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리포트를 보니까 VS 부문, MC 부문, H&A 부문처럼 뭔가 추격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또 모르겠으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아예 첫 페이지에 사업 부문과 약칭이 나와 있죠. 그래서 VS는 Vehicle Component Solutions, 즉 자동차 전장이고 MC는 Mobile Communications, 즉 무선 사업을 의미합니다. H&A는 생활 가전을 뜻하고요.
제 판단으로는 이 사업의 내용만큼 주식 초보자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공시가 드문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내용들까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마침 1분기 분기보고서가 다 나온 상황이니까 이 사업의 내용 탭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산업 공부도 해보고 또 기업도 분석해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코 한경제 기자입니다. 경제신문을 매일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분할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10일에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확정하고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자율주행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고 공시했어요. 아마 저희 주식 설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들일 거예요.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은 회사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뤘거든요. 특히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 소식은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아니, 멀쩡한 회사를 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는 분할로 잡아봤습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정의, 그리고 주식 액면 분할의 이유, 관련 공시를 해석하는 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기업 분할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떼어내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거죠.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주식회사 냠냠이는 커피 제조, 빵 제조, 아이스크림 제조의 3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냠냠이 경영진들은 커피 제조 부문을 따로 떼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커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회사 쩝쩝이라고 이름 붙여서 떼어내고 냠냠이에서는 빵이랑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인적 분할을 하면 주주들은 냠냠이랑 쩝쩝이 주식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럴 때 회사가 단순하게 냠냠이 주식 3분의 2, 커피 주식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각 사업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르고 각 사업부가 가진 자본과 부채에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분할 전 냠냠이의 전체 순자산에서 커피 부문, 그러니까 쩝쩝이의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뒤에 그 비율에 따라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냠냠이랑 쩝쩝이를 공시에 나오는 용어로 대체해 볼게요. 다트에서 회사 분할 결정 공시 첫 줄을 보면 SK텔레콤 주식회사는 반도체 및 UICT 등 관련 피투자 회사의 지분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새로운 회사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부를 나눈 뒤에 남게 되는 회사를 분할 존속회사라고 합니다. 분할, 나누고 존속,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K텔레콤 주식회사가 분할 존속회사가 되고 여기에서는 유무선 통신 사업을 비롯한 사업 부문을 영위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쩝쩝이처럼 새로 떼어내게 된 사업부는 분할 신설회사라고 부릅니다. 가칭이긴 하지만 SKT 신설투자 주식회사라고 부른대요. 또 인적 분할 비율이 0.607 대 0.392라고 하네요. SK텔레콤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존속회사 주식은 60주, 신설회사 주식은 39주를 각각 받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점 매매 제도가 없어서 1주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인적 분할은 주주 구성 변화 없이 회사만 나뉘어요. 또 분할 후에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죠. 그래서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주주들을 설득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지주회사 전환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냠냠이가 쩝쩝이를 분할할 때 존속회사는 7, 신설법인은 3의 비율로 분할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냠냠이가 자사주 100주를 갖고 있었다고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할게요. 그러면 냠냠이는 인적 분할 이후에 쩝쩝이 주식 30주를 갖고 있게 되겠죠? 자사주가 많은 상태에서 인적 분할을 하면 신설법인에 대한 존속법인의 지분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냠냠이가 어떻게 지주회사가 되느냐? 냠냠이를 인적 분할해서 쩝쩝이란 냠냠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빵 제조 사업이랑 아이스크림 제조 사업을 쩝쩝이에 넣어요. 그리고 나서 냠냠이가 만약에 사탕이나 젤리 이런 회사에 지분만 투자하고 있었다면은 걔네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냠냠이는 냠냠이 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쩝쩝이는 냠냠이로 이름을 바꿔요. 그 뒤에 냠냠이 홀딩스가 냠냠이 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냠냠이 홀딩스 아래 커피, 빵, 아이스크림, 사탕, 젤리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도 중간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힌 기업 분할도 있어요. 물적 분할이었는데요. 작년 9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물적 분할한 뒤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G화학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주가도 타격을 받았고요. LG화학에서는 부사장이 직접 주주 달래기까지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상장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서 LG화학이 절대적인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고로 물적 분할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83%의 찬성표를 받아서 통과됐습니다. 그때 주주들은 왜 그렇게 반발했던 걸까요? 다시 냠냠이를 불러올게요. 물적 분할을 하면 냠냠이가 커피 사업부, 즉 쩝쩝이를 떼어내는데 그냥 떼어내는 게 아니라 냠냠이의 100%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쩝쩝이에게 이전하긴 하지만 자본금은 분할하지 않아요. 그리고 쩝쩝이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도 냠냠이 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쩝쩝이 지분을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냠냠이가 쩝쩝이에 대한 지배력이 있으니까 주주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쩝쩝이 지분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그 인적 분할과는 차이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향후 기업 공개를 하기 때문에 주주 반발이 더 컸는데요. 회사 측은 IPO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생각해서 물적 분할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겠죠. IPO를 하면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모회사 LG화학의 지분율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셈이죠. 그리고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작 핵심 사업부가 없는 LG화학을 들고 있게 된 거고요.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만도가 자율주행 관련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분할 신설되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은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또 지난 2월 만도가 인수한 자율주행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인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도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거든요. 만도는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모회사인 만도의 핵심 사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관련 주주총회는 오는 7월 20일, 분할 기일은 9월 1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당 가격이 가장 비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무려 153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아무래도 주당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상대적으로 시드가 적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주당 가격을 낮춰주는 겁니다. 높은 가격이라는 그 진입 장벽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기존 주식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을 액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을 5대 1로 액면 분할했다고 하면 주가는 20만 원이 되고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는 5배가 되겠죠. 기업 가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가는 낮아지고 주식 수는 많아집니다. 액면 분할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 50대 1의 액면 분할을 결정하면서 주당 265만 원이었던 주가가 분할 후 5만 3천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 매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 2018년 3월 대비 2020년 5월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은 75%가 늘었고요. 주주 수는 5배나 늘었어요. 카카오도 지난 4월에 5대1 액면 분할을 결정했죠. 거의 5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미국에선 더 활발해요. 미국에서 애플은 벌써 5번의 액면 분할 과정을 거쳤고요. 테슬라도 작년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가는 1,500달러 수준에서 300달러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인데 주당 가격까지 낮아진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더 매수하겠죠. 이렇게 액면 분할은 주당 가격이 비싼 우량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아마 SK텔레콤도 이 부분을 노렸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 SK텔레콤 주가는 주당 5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30만 원대 밑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주가는 다시 쭉 오른 효과를 봤죠. 거래량도 물론 늘었고요. 이번에도 액면 분할을 하면 소액주주들의 유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액면 분할은 5대 1로 한다고 했으니까 SK텔레콤 주식 20주를 갖고 계셨다면 액면 분할 후에는 100주를 갖게 됩니다.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 효과 모두 11월 29일부터 반영된다고 해요. 이런 분할 관련된 용어들이 주로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단어가 좀 낯설긴 하지만 뜯어보면 쉽습니다.
다음번에는 회사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좀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도 많이 활용해주세요. 팔로우 한 다음에 댓글로 투자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수익 인증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저희 주코노미 채널 태그해서 스토리를 올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코 한경제 기자입니다. 최근 카카오 시가총액이 네이버를 뛰어넘었습니다. 뱅크, 페이 이런 자회사가 다 상장하면 모회사 카카오에는 무엇이 남냐 이런 우려에도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2000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 발생 이후에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국내 쿠팡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겠다는 이유였죠. 이런 굵직한 이슈들 속에서 자회사 그리고 모회사가 많이 언급됐으니까요. 오늘은 기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전 주제였던 인적 분할 그리고 물적 분할 영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기업은 여러 기준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회사랑 자회사는 주식의 소유 비율에 의한 분류입니다. A라는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A는 모회사, B는 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그리고 50% 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A와 B는 관계회사로 분류됩니다. 다른 회사의 유의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다시 모회사랑 자회사로 돌아와서 A가 B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A를 지배회사, B를 종속회사라고도 불러요. 지배회사란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혹은 지분을 갖고 있거나 임원 겸임 등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쿠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유치와 상장을 위해서 서류상 기업인 쿠팡 INC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죠. 그리고 그곳의 100% 자회사로 한국 쿠팡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법인이죠. 그 밑에 쿠팡 풀필먼트, 쿠팡페이, 쿠팡 로지스틱스 등 자회사가 또 있어요. 자회사랑 모회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알짜 자회사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량한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라면 자회사의 가치나 호실적이 모회사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될 테니까요. 회사는 신사업을 진행할 때 보통 자회사를 설립해요. 신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기존 주주들과 충돌 없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려면 모회사의 사업 부문보다는 자회사로 떼어내는 게 나은 것이죠. 지주회사도 모회사랑 비슷합니다. 지주회사는 상법상 모회사의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둔 회사예요.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내는데 주로 홀딩스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S는 GS에너지, GS리테일, GS파워, GS네트워크스 등을 거느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또 메일홀딩스는 우유회사인 메일유어뿐만이 아니라 중식당인 크리스탈제이드, 그리고 커피 제조회사인 MZ시드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기업이 어떤 자회사를 보유 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를 예로 들어볼게요. 1번 회사의 개요 탭에서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과 계열회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9번 탭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서 계열회사 간 지분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출자회사랑 피출자회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A회사가 B회사에 투자했다면 A회사는 출자회사, B회사는 피출자회사라고 부릅니다. 즉 1분기 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지분 45.24%, 카카오 모빌리티 69.3%, 카카오뱅크 31.62%, 카카오페이는 56.1%를 보유 중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있잖아요. 두나무는 카카오의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인데 최근에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 일부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려 1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출자한 회사의 재무 현황도 나와 있어요. 출자회사는 대부분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신다거나 아니면 상장을 앞둔 알짜 비상장 회사를 추적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탭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다트 검색창에 비상장사 기업명을 검색하시면 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도 열람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사업 구조조정 기대를 보이는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뛰고 있어요. 두산이 대표적인데요. 두산그룹의 지주사격인 두산은 올 들어서만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두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지난 1분기에 7분기 만에 순이익을 거뒀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이런 주요 계열사 실적도 개선된 것이 두산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기업들의 자회사를 발굴해보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지주사를 찾아보는 방법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코 한경재 기자입니다. 제가 1분기 실적 시즌을 주제로 공부하기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벌써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기업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기업 실적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도 올 2분기에는 웬만하면 회복을 했을 거고요. 작년 2분기에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산업재나 에너지 업종은 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기업 실적은 경제 회복 속도와 주식시장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겠죠. 개인 투자자들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을 미리 담아두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미국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미국은 매년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실적 시즌이 지속되는데 보통 JP모건 체이스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은행들이 개막을 알립니다. 한국 기업 실적 발표는 우리가 한번 다뤘으니까요. 오늘은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재무제표는 어떻게 열람하는지, 또 외신을 보다 보면 등장하는 낯선 회계 용어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주식 초보를 위한 미국 기업 실적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실적 기사는 크게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증감률은 보통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고요. 미국도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 주식 초보들에게 가장 낯선 부분이 바로 회계 용어일 거예요. sales나 income, profit, revenue 이런 용어들은 번역기를 돌린다고 해도 어딘가 어설프게 번역되더라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회계 용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재무제표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애플의 1분기 손익계산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가장 윗줄에 net sales라고 나와 있죠. net은 순, 그러니까 합산이란 뜻이고 sales는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매출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제품 매출과 서비스 매출을 합쳐서 해당 분기의 총 매출 895억 달러를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cost of sales는 매출 원가를 의미합니다. cost가 비용을 의미하니까요.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 원가는 515억 달러고 아까 그 총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하고 남은 380억 달러가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그 아래에는 영업 비용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operating expenses인데요. 연구 및 개발, R&D, 그리고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판매 및 관리 비용, 이런 기타 영업 비용까지 합하니까 105억 달러를 썼대요. 그로스 마진, 즉 매출 총 이익에서 방금 계산한 영업 비용을 빼면 영업 이익이 나옵니다. operating income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궁금하다 하시면 Total Net Sales랑 Operating Income 항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Operating Income에서 Other Income and Expenses라고 기타 수익 및 비용 이거를 제외한 다음에 tax라는 말이 붙은 이것저것 세금을 또 다시 제외를 하면 Net Income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당기순이익이에요. 외국 실적 기사에서는 당기순이익보다는 EPS, 즉 주당순이익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EPS는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늘면 EPS도 계속 증가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하면서 EPS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EPS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iluted라고 희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EPS가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은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전환증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산한 버전이에요. 이렇게 애플을 통해서 손익계산서 읽는 법을 다뤄봤는데요. 테슬라의 손익계산서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런데 첫 줄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맨 위에 net sales가 아니라 revenues라고 나와 있는데 슬프게도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들마다 재무제표에 쓰는 단어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매출, 수익, 수입, 이익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쉽게 그냥 구분을 해드리자면 크게 매출 파트랑 이익 파트만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세일즈랑 레뷰는 매출에 해당되는 단어고 또 이익 관련된 파트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로스든 넷이든 어쨌든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는 달라도 손익계산서 상에서 순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애플과 테슬라 두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볼게요. 총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영업 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시 기타 수익 및 비용 또 세금을 제외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EPS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스타벅스 IR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2021년 2분기 실적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자료를 눌러보니까 2021년 4월 27일에 발표한 자료네요. 스타벅스 IR팀이 뭐 타임머신이라도 탄 걸까요? 2분기면 4월부터 6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또 기업마다 회계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랑 본문에 나와 있는 시점을 잘 봐주셔야 돼요. 회계 연도는 fiscal year, 즉 FY라고 부르는데요. FY 2021 EQ라고 적혀 있다면 회계 연도 기준으로 본 2021년 2분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의 회계 연도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스타벅스는 1월부터 3월까지를 2분기로 설정했으니까 3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7월 27일에 발표할 실적은 2021년 회계 연도 3분기 실적에 해당됩니다. 회계 연도를 기업별로 다르게 설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에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겠죠. 아니면 장부상으로 숫자를 더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어요. 성수기랑 비수기 실적 차이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4분기를 호실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시기를 마지막 분기, 4분기로 맞추기도 합니다. 매년 마지막 분기를 좋은 실적으로 마무리하면 이 기업은 꾸준히 발전하는 회사인가 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미국 기업 실적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에드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이름이나 티커를 입력하고 서치 버튼을 누르시면 Latest Filings라고 해서 최근 순서대로 공시가 나와 있어요. 분기보고서는 10Q니까 실적 발표일에 10Q를 찾으시면 되겠죠. 참고로 10K는 연례보고서로 회사의 연혁, 재무 상태, 지배 구조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10Q는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미감사 자료라서 10K보다는 정보량이 좀 적습니다. 기업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찾고 싶은 기업의 기업명 뒤에 IR을 붙여주시면 대부분은 해당 기업의 IR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보여줄 거예요. 스타벅스 IR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연간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SEC에 제출한 모든 문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플리멘트 파이낸셜 데이터에서는 부가적인 재무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한 예로 국가별 점포 숫자를 점포 개수를 분기별로 정리한 데이터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1,533개 매장이 있는데 미국을 제외하면 인터내셔널 마켓에서는 매장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2위인 영국 매장의 2배가 넘는다고 하니 역시 스벅공화국다워요. 실적 컨퍼런스 콜에 사용한 PPT를 올려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표 자료다 보니까 공시 홈페이지보다 가시성이 더 높아요. 최근 정보가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산업 분석을 원하신다면 이런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컨퍼런스 콜에 녹음 번호 올려주기도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는 것도 공부가 될 거예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을 보고 싶으시다면 어닝스 위스퍼스나 야후 파이낸스, 나스닥 어닝 캘린더, 인베스팅닷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야후 파이낸스에는 EPS의 예측치, 그리고 EPS의 발표치, 예측치랑 발표치를 기반으로 한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업데이트되고 어닝스 위스퍼스에는 실적 추정치랑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이 두 사이트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13일에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14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델타항공, 15일에는 TSMC랑 모건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해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각 홈페이지의 링크랑 굵직한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은 제가 더보기란에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증권사에서도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종목 분석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실적 발표에도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 외신들이랑 기업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를 종목을 미리 담아두시는 방법으로 실적 시즌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명언 하나씩 있으시죠? 오래전 누군가가 한 말이 나의 행동 지침이 되기도 하고 또 복잡한 마음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 대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 명언을 남겼죠. 워런 버핏부터 시작해서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피터 린치, 존 템플턴, 켄 피셔, 레이 달리오, 레리 핑크까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루라고 불러요. 구루는 산스크리트어로 스승이란 뜻인데요. 이 투자 대가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구루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 공시를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하면 살짝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공부하기 첫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분기 말 이후에 며칠 이내에 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들이 분기 말 이후 45일 이내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Form 13이라는 뜻에서 13F라고 부르는데요. 1분기 결과는 5월 15일 정도까지는 내줘야 되는 거죠. 이 보고서에는 해당 회사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주식 좀 한다는 친구들한테 너 무슨 종목 갖고 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13F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다만 분기 말 이후 45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포지션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루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려준다면서 왜 갑자기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를 말하냐고요? 투자 대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산운용사의 수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벅셔 해서웨이 회장이고 조지 소로스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웨더 투자 전략으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보통 CIO라고 많이 말하죠. ETF 브랜드인 아이쉐어즈를 내놓은 블랙록 자산운용은 레리 핑크가 이끌고 있습니다. 또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켄 피셔는 피셔 에셋 매니지먼트의 회장이고요. 물론 모든 종목을 매매할 때마다 이 수장들이 관여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구루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끌고 있는 회사들의 매매 패턴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핏이 한공주를 전량 매도했네, 금광기업에 투자를 했네, 또 공모주에 투자 안 한다면서 이번에는 공모주를 샀네, 이러한 뉴스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다트가 있다면 미국에는 에드가가 있습니다. 이 화면인데요. 근데 저는 이 페이지보다는 SEC 리포트라는 사이트가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이용을 합니다. 또 기사를 쓸 때도 많이 참고했었고요. 워런 버핏의 투자 바구니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검색하시면 되겠죠. 여기 다큐멘트 탭에서 어드밴스드 서치를 누른 다음에 여기 폼 타입에서 13F를 찾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네임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넣으면 되는 거죠.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그러니까 2021년 2월 16일에 발표한 보고서까지만 나와 있고요. 아직 올해 보고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보자면 작년 1분기에 대한 13F 보고서는 5월 15일에 냈네요.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13F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기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10Q라는 것이 이제 기업 분기 보고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10Q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period ending 2021년 3월 31일 1분기 말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5월 3일에 발표를 했네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쭉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회사가 주식 투자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노트 4를 보시면 2021년 3월 31일 말 기준으로 해서 어떤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서 fair value, 그러니까 공정가치 기준으로 얘네가 지금 2,820억 달러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위가
100만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석을 보니까 대략 69%의 투자 자산이 지금 4 companies, 4개의 회사에 들어가 있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걸로 따지자면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코카콜라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주식의 70%가 4종목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를 보다 보면 이렇게 흥미로운 사실들이 보입니다. 바로 피셔 에셋 매니지먼트가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13F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13F를 한 다음에 피셔 에셋 매니지먼트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2021년 3월 31일, 즉 1분기 말 기준으로 뭐가 하나 발표가 되어 있죠. 이것을 눌러보겠습니다. 했더니 아까와는 달리 조금 더 복잡하고 뭔가 영어가 너무 많은 이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은 어디 있느냐? 조금 더 내려가 봐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의 가독성을 높여보고자 엑셀 파일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아까 보신 그 화면인데요. 그래서 첫 열에는 보유 종목 이름, 두 번째는 투자 종류, 세 번째는 종목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총 투자 금액, 그리고 5번째 열에는 뭐 보유 주식 수랑 이것이 콜 옵션인지 풋 옵션인지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COM은 보통주 매입을 의미하고 노트는 채권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4번째 열인데요. 이 4번째 열의 총 투자 금액이 직전 분기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장주를 처분하고 가치주를 사들이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더 높아졌다든지 혹은 중국 기업 주식을 유독 많이 매도했다든지 등 어떤 패턴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직전 분기 자료도 다운을 받아서 일일이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직전 분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주목하라고 했던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열에서 내가 찾고 싶은 기업을 확인한 다음에 작년 4분기에 얼마를 갖고 있었고 또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은 상당히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웨일 위즈덤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아까처럼 버크셔 해서웨이를 넣어보겠습니다. 검색하고 싶은 운용사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무엇인지, 가장 많이 판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피셔 에셋 매니지먼트를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2개의 엑셀 시트에서 일일이 비교해야 했던 것을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산 거는 7에서 10년물 채권 ETF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판 것 중에 뭐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그 다음에 핀더더 이런 중국 회사들이 있네요. 이 회사가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은 애플입니다. 5.4% 비중으로 들고 있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비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네요. 그래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다거나 아니면 직접 분석하는 것이 번거롭다 하시면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마저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셔도 되는데요. 문종진 교보증권 퀀트 애널리스트가 작년에는 분기 이후에 구루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정리하는 리포트를 내셨습니다. 올해에도 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 연구원님의 리포트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예 주요 헤지펀드가 보유 중인 종목에 투자하는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헤지 인더스트리 VIP ETF, 티커명은 GVIP고요. 글로벌 X 구루 인덱스 ETF, 티커명은 GURU입니다. 이 두 ETF 모두 말씀드린 13F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보고서 공시 마감일 이후 5에서 6 영업일 뒤에 이 헤지펀드들의 보유 종목 변화에 따라서 이 ETF들도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데요. 아마 5월 말쯤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ETF들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상위 종목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확인하면 여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etf.com에 접속해서 구루를 검색한 뒤에 보유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루를 검색한 다음에 구루가 보유 중인 종목 상위 10개를 표시를 해줬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미국 토지 신탁회사 텍사스 퍼시픽 랜드가 가장 비중이 높고
중간에 웰스파고나 아니면 홈디포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종목도 보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증권부에 있을 때 분기마다 짚어봤던 이슈입니다. 모든 공시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투자 대가들의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실 뉴스도 이런 공시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조금 더 먼저 공시를 해석하는 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분량 조절에 살짝 실패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코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코 한경제 기자입니다. 벌써 6월이에요.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앞서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제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거겠죠.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근육은 얼마나 필요한지, 체지방은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또 어디를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또 다이어트 중간중간에 확인 절차도 거쳐야겠죠. 운동을 했는데도 체지방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먹는 습관을 바꿔야 될 거고요. 또 체수분이 부족하다고 나오면 물을 더 마셔야 됩니다.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률 이런 지표들을 참고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다이어트의 과정이잖아요.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지표들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알고 있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고 있어야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 초보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 지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 주 후반에 중요한 지표들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공부하기 영상을 통해서 개념을 미리 접해두면 뉴스든 다른 방송이든 더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경제 지표 중에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경제의 뜻부터 알아보기로 했어요. 가장 쉬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용어 사전을 보니까 사람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고 쓰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 서비스, 만들어 나누고 사용한다. 이렇게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 즉 기업이 생산한 물건과 관련된 지표로는 생산자 물가지수랑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PPI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가의 변동치를 의미합니다.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오르니까 물가까지 오르겠죠. 구매 관리자 지수는 PMI 지수라고 많이 불러요. 기업에서 물건 구매를 담당하는 그 구매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경기를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이렇게 설문을 해서 그 답변을 지수화했어요. 담당자들한테 신규 주문은 얼마나 넣었습니까? 생산은 어떻고 고용은 어떻습니까? 원자재는 빠른 속도로 잘 배송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구매 담당자는 원자재 구입량도 늘리고 또 신규 주문도 늘리겠죠. 만약에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면 그 반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PMI를 통해서 경기를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요. 50보다 낮으면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 공급관리사협회를 ISM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관이 산출하기 때문에 ISM 지수도 기사에 많이 등장해요. ISM 제조업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또 시카고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ISM 지수를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주로 시카고에 몰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지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랑 관련된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소비자들이 구입한 특정 상품들의 평균 물가 수준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금리까지 오르기 때문이죠.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참고합니다. 또 심리 지표도 있어요. 소비자 신뢰지수 CCI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 지수가 오르면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1985년에 그 평균치를 100으로 둔 다음에 비율로 표시됩니다. 이거는 민간조사 그룹인 컨퍼런스 보드가 지역 경제의 상황,
뭐 고용 상태, 6개월 후의 지역 경제, 고용이나 가계 수입에 대한 전망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수예요. 이외에도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의 CCI랑 설문 문항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뭐 두 지수가 항상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선행 지표 이외에도 시장이 주목하는 후행 지표들이 있거든요. GDP랑 고용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DP는 국내 총생산을 의미해요.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 물건, 그리고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 이 지표가 쓰입니다. 고용지수도 중요해요. 뭐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뭐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고용은 곧 경제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여러 지표들을 참고해서 경기평가 보고서를 내는데요. 이걸 베이지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표지가 베이지색이거든요. 이걸 연 8월에 발간하는데 FOMC가 각 연방의 경제 상황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FOMC가 이달 초에 그 베이지북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서 미국 경제 활동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또 경제 재개 효과에 힘입어서 예전보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놨습니다. 베이지북은 우리도 열람할 수 있어요. 가장 최근 6월 2일분이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 지표마다 영향력은 다릅니다. 금리를 조절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제 지표를 참고해서 정책을 내놓긴 하겠지만 또 이런 지표가 발표될 때 시장은 미리 중앙은행의 대응을 예측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예전과는 다른 논리로 흘러가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가 대표적인데요.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면 기업의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테니까 당연히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는데도 S&P 500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서 이제 제조업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S&P 500 기업 중에 뭐 건물, 토지, 재고 이런 유형 자산의 비중이 1975년 83%에서 2020년 11월 10%대로 급감했다고 해요. 글로벌 산업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돌아갔으니까 예전에는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랑 직결됐는데 지금은 지적재산권, 뭐 브랜드 가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를 전망하는 연구원들이 구글 모빌리티 지수나 뭐 애플 모빌리티 지수 이런 것들도 활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방문하는 횟수가 늘었다면 이것이 경기 확장을 의미하겠죠. 꽤나 괜찮은 데이터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제가 7일 오전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5월 수출입 지수가 나오는 날이래요. 5월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몇 % 늘어나고 줄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유로존의 1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9일에는 우리나라의 1분기 GDP랑 5월 실업률, 그리고 중국의 5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그 다음 날인 10일에 발표되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11일에 나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도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 중에서 그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6월 중순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공개되는 마지막 물가지표여서 그래요. 이 5월 CPI가 또 급등한 것으로 나오면 조기 긴축,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공개된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속도가 다소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했잖아요. 반대로 미국의 5월 CPI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면 FOMC에서도 테이퍼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시중금리가 안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경제지표를 통해서 증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종 경제지표가 잘 나와서 코스피 지수가 1월에 기록한 전고점을 뚫게 해줄지 또 우리는 하반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